과목이 제가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오늘 뭐 2시간 동안 어쨌든 제가 아는 한도에서 최대한 열심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521페이지에 있습니다. 맨 뒤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나라가 가면 갈수록 체계화되고 너무 이제 급변하는 시기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고치되는 그런 앞으로 그런 곳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이 안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안전문화의 의미. 자, 안전문화의 의미는 조직과 개인의 자세와 품성이 결집된 것으로 모든 개인의 헌신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이전까지는 별로 그런 그 안전 문화에 대한 인식이 사실 상당히 부족해 있었죠. 그래서 1995년 이후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품백화점 붕괴 사고라든가 그 성수대교 붕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이후로 그 나라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정부 주도의 그 안전 관련 법령이 제정되고 효율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 등을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안전문화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안전의 의문을 제기하는 자세, 또 적당주의를 배제하는 자세, 개인의 책임감, 고양과 안전으로 충만된 사고방식 등을 통해 그 국민 생활의 전반에 관한 태도, 관행, 의식을 체질화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안전문화로서 이제 안전문화 운동에서 필요성으로는 좁은 의미로는 이제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왜곡된 능률에 고착되어 빨리빨리라는 우리 그 한국 사람의 특유의 빨리빨리라는 그런 상징처럼 되다 보니까 좀 조급증을 유발하게 됐죠. 국가의 역량을 경제 성장과 물질적 풍요에 치중하고 고도의 산업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안전의식을 소홀히 생각한 결과 아까 말했던 대로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라든가 화성의 시랜드, 인천 호프집의 화재 사고 이런 걸로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등 엄청난 사회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쓸데없이 돈을 낭비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그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개인적으로 좀 더 안전에 대해서 고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도산업 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생활 주변과 산업 현장에서 위험 요인이 증가하는 실정에서 경제적 효율성 축으로 건물의 고층화, 지하화, 생활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자동차 등 각종 문명의 이기와 사용 빈도 증가로 안전사고 위험 요인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난관리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며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그럼 안전문화 용어는 언제부터 유래했느냐?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누출 사고에 따른 국제 원자력 안전 자문단의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됐습니다. 그 국제 원자력 자문단의 안전문화 의미는 조직과 개인의 자세와 품성이 결집된 것으로 모든 개인의 헌신과 책임이 요구되는 것으로 이렇게 처음에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안전에 대해서 언제부터 인식을 하기 시작했냐면
1995년 이전에는 단순히 기업의 이미지와 관리 차원과 근로자의 개인 보상 차원에서 국한되어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고 민간 주도 차원의 비체계적인 활동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1995년 이후에 그 백화점 사고라든가 이런 아까 선수대교라든가 이런 사고 이후에 좀 더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서 안전 관련 법령 제정과 함께 효율적인 재난 관련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하여 안전 문화를 이제 앞으로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안전 문화의 의미는 안전 제일의 가치관이 충만되어 모든 활동 속에서 안전이 체질화되고 그 가치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행동 양식과 사고 방식, 태도 등의 총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재난의 종류에는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연 재난과 인적 재난, 사회적 재난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했는데 인적 재난과 사회적 재난에 좀 통합적인 게 많다 보니까 나라에서 바로 그 이제 인적 재난과 사회적 재난을 하나로 사회 재난으로 묶었습니다. 그럼 자연 재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그럼 자연 재난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태풍, 홍수, 뭐 여러분 다 알지만 호우, 폭풍 또는 뭐 해일, 뭐 폭설, 가뭄, 뭐 지진 등 이런 것을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발생하는 그런 피해를 바로 자연 재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인간의 사회적 생활과 인명 재산이 그 이상 자연 현상 등과 같은 외력에 의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 이를 재해라고 하며 재해를 유발시키는 원인을 바로 재난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자연재해는 지질재해와 기상재해로 되어 있는데 지질재해는 그 지진이나 화산 뭐 이런 것, 그러니까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면서도 간접적으로 기상 이변을 초래해서 기상재해도 발생시키는 것을 지질재해라고 합니다. 그다음 기상재해는 무엇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풍습, 그러니까 풍해, 수해, 뭐 일해, 뭐 이런 냉해, 상해, 병충해 등 이런 걸로 인한 재해가 있고 이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자연재해는 기상현상이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기상재해에 해당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자연재해에는 뭐가 있냐면 한해라는 것은 이제 가뭄으로 비가 오지 않거나 심한 물 부족으로 인한 재해, 또 수해와 함께 가장 두려운 재해 중에 하나를 바로 이제 한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뭄, 장기적 즉 뭐 보통 한 계절이나 그 이상 걸쳐 강우량이 부족하거나 해서 일어나는 기인을 가뭄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강우의 부족은 일부 사회 활동이나 생명체 등 환경 분야에 있어 물의 결핍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온으로 인한 재난도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너무 기온이 떨어지거나 겨울에는 동해를 입고 여름에도 더워야 하는데 오히려 냉해지는 그런 냉해를 입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사태에 보통 한여름에 많이 일어나죠. 중력이나 지진, 집중호우 등에 의해서 산사면 토적층이 붕괴되는 현상으로 지진의 발생이 적으므로 주로 집중호우나 태풍, 내습시 폭우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많죠. 자, 요 산사태는 그 얼마 전에 그 서울에 그 야산이 한번 엄청난 피해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폭설에 대해서도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겨울이 오기 때문에 갑자기 많은 양의 눈이 오거나
그로 인해서 뭐 도로가 마비된다든가 공항에 비행기가 뜨지 못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또 그로 인해서 또 수도권에 교통 마비 체제가 생기고 시골에서는 비닐하우스가 주저앉게 되거나 농작물이 피해가 있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요 며칠 전에 지나갔습니다. 근데 별로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이번에 생각 외로 좀 피해가 적었다고 하죠. 보통 이제 태풍 1년에 보통 이제 3개에서 4개 정도의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근데 뭐 물론 얼마 몇 년 되진 않았지만 매미라든가 엄청난 피해를 요구했었죠. 근데 결국은 무엇이냐? 나라에서 한번 피해를 보면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줘야 하는데 항상 부실적인 대응을 하다 보니까 같은 그런 피해가 일어나고 또 같은 그런 엄청난 복구비에 좀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는 호우가 뭐 올 일은 없겠지만 보통 이제 한여름에 마찬가지 많이 오죠. 장마철에 많이 일어나는 자연재해로 뭐 하천이 범람하거나 산사태를 일으키는 아까 앞전에 있던 그런 산사태도 이런 호우로 인해서 생기게 되겠죠. 그다음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하천이 넘치거나 집과 논이 물에 잠기는 등 그런 피해도 아주 다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사회재난. 사회재난은 이제 사회 현상에 의해서만 나타난다고 하기보다는 자연재난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복합재난의 성격이 있다. 즉, 사회 구성원, 사회, 집단, 민족 간, 인종 간, 종교 간 관계에 속해서 주로 발생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사회 재난의 종류에는 뭐 화재 사고도 있고, 폭발 사고, 승강기 사고, 가스 사고, 붕괴 사고, 자연 사고 등이 안전 사고 등이 있겠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아까 보면은 우리 자연 재난에서 보면은 자연 재난에는 이제 지질 재해라는 것이 있고 아까 기상 재해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질 재해라는 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질 재해는 인위적으로 완전히 근절시킬 수도 없고 불가항력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런 자연재해를 초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외력을 고려해서 시설물을 설계한다든가 시공을 한다든가 방어시설을 구축한다든가 재해 발생의 사전의 예측에 따른 예방을 조치한다든가 재해 발생의 신속한 복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로서 가장 최소화의 그런 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상재해에서도 마찬가지. 이 기상재해는 이제 인위적인 재해가 근본적으로 발생 자체를 줄이는 대책이 가능한데 자연재해에서 발생 자체를 줄이기에는 현재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 그래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대한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거. 그 일례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매년 여름철에 심한 호우로 인한 수위 상승으로 저지대가 범람하거나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수해는 거의 매년 지역적으로 이제 발생하는데 몇 년에 한 번은 극심한 홍수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한 장마 전선과 태풍이 좀 우리나라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해와 풍해가 이제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보통 호우가 내릴 때 강한 바람을 동반하기 마련인데 그 강한 태풍은 폭풍 해일 현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한 파도를 일으켜서 조업 중이거나 항해 중인 선박을 파손 및 침몰을 시키는 등 육지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이제 사회 재난에 보면 화재 사고부터 안전 사고까지 쭉 있습니다. 자, 화재 사고는 보통 이제 소방법에서 정한 소방 대상물이 화재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이때 소방 대상물은 건축, 차량, 선박 등이 있다. 그 화재 사고는 아까 그런 그 시랜드라든가 또 호프집 또 요 근래에도 많은 이제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 자, 그 화재 사고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대처해야 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도망간다. 그렇죠. 도망가야 되겠죠. 가장 먼저 도망가야 정상이지만 사실 그 도망가기 전에 미리 화재가 일어났을 경우 그 안에 갇혔을 때, 그 건물 안에 갇혔거나 했을 때 가장 먼저 위험합니다 오히려. 예. 그래서 가장 먼저 빨리 물이 있는 곳을 찾는 것이 가장 빠르겠죠.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옷에 묻히던 아니면 뭐 집일 경우는 이제 뭐 이런 그 담요라든가 빨리 물을 묻혀서 가장 먼저 바깥에서 들어오는 화재, 밖에서 일어난 화재 같은 경우는 안으로 유입되지 못하게 그 담요를 물에 적셔서 빨리 문을 막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손수건이나 수건을 물을 묻혀서 코와 입을 가리고선 가장 낮은 자세로 빨리 이제 집에 있을 경우는 베란다로 빨리 대피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만약에 그런 큰 건물에서는 그 연기로 인한 질식사가 많기 때문에 연기는 사실상 그 1m 이상으로 많이 차고 아래쪽으로 바닥 쪽으로는 좀 그 공기로 인해서 숨을 쉬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빨리 그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한쪽 벽을 짚어가면서 왜? 안 보이잖아요. 연기가 있으면 앞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이런 그 옆으로 가서 벽을 짚고 천천히 따라서 비상계단 쪽으로 빨리 피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가끔 아까처럼 파손하고 빨리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외부에서 어느 화재가 났을 때는 깨는과 동시에 엄청난 양의 화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순간 마시게 되면 몸보다도 안에서 폐가 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를 합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살아날 확률이 거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뜨거운 그런 유입가스를 맡으면서 바로 그것이 그 폐와 직결되기 때문에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이제 가장 낮게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제가 스스로가 가스를 맞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폭발 사고. 가스 및 에너지가 누출돼서 이제 폭발에 의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죠. 우리가 이제 폭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지만, 근데 요즘 들어서 많이 일어나죠.
주유소 같이 뭐 LPG 그런 가스에서 폭발한다든가 아니면 요즘은 집 가정사에서도 그런 그 도시가스를 사용하면서 제대로 이런 안전 잠금 장치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폭발한다든가. 그럼 여기 저희가 이제 가장 또 폭발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딜까요? 자, 우리가 그 요즘 뭘 많이 했죠? 놀러 많이 갔죠. 네, 또 캠핑 많이 하죠. 네. 근데 거기서 가장 많이 사고가 나는 게 어떤 거죠? 바로 부탄가스죠. 자, 부탄가스가 요즘 뭐 그 하도 좋게 만들어져서 안 터지는 그런 부탄가스도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고열을 가하면은 그것마저도 절대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 근데 그 부탄가스가 터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고열을 계속 받기 때문에 터지는 겁니다. 가스는 팽창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그런 그 버너를 사용할 때 위에 올라 있는 냄비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죠. 너무 넓어서 가스가 있는 곳까지 이것이 미쳐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그 열이 바로 그 가스까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팽창되면서 순간 빵 터지기 때문에 그런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스스로가 아주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은 그 사고에서 얼마든지 저희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좀 앞으로 조금만 더 그런 안전 사고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승강기 사고. 공공기관이나 뭐 다중 이용 시설, 또 아파트, 대형 건물 등 뭐 이런 데서 승강기 고장으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많죠. 자, 일례로 요 얼마 전에 보신 분들 계셨나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있었죠. 그 애기 엄마가 그 자기 아이는 구하고 본인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백화점, 이제 중국의 어떤 백화점 큰 대형 마트였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다 올라가서 그 앞에 이제 이렇게 하나의 판넬이 있습니다. 그걸로 이렇게 그 에스컬레이터는 다시 이렇게 말려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한 1m 반경 1m 정도 되는 그런 판이 있는데 그 판이 제대로 저기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무너져 버린 거죠. 무너지면서 애기 엄마가 순간 아기는 던져서 밀쳐서 살렸고 본인은 결국은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이 보면은 결국은 그 안전 불가증에 의해서 생기는 사고들이에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고인데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요거 100만 원에 요거 그 공사를 하면은 멀쩡할 텐데 요걸 여기저기 다 견적을 내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 푼이라도 싼 데다가 공사를 의뢰를 하겠죠. 자, 똑같은 건물입니다. 똑같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철근이 1cm짜리가 들어가느냐 7mm짜리가 들어가느냐의 차이입니다. 어느 게 더 강하겠습니까? 아무래도 더 굵은 게 더 강하고 그 건물은 튼튼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런 승강기도 마찬가지. 조금만 더 생각을 하고 한 번만 더 점검을 했더라면은 그런 사고가 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 싼 것만 찾고 조금이라도 이윤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이런 안전사고가 생기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아까처럼 그런 이제 아파트나 요즘은 이제 아파트에서 그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아주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갇히는 그런 사고가 많이 생겼죠. 종종 생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엘리베이터는 뭡니까 복도에서 봤을 때 절대 강한 문이 아닙니다. 밀면은 사람의 성인의 힘으로 빵 치면은 안으로 확 열립니다. 가끔 그런 영상이 많이 요즘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데 두 아이가 막 장난치다가
15층에서 두 아이가 장난치다가 한 아이를 탁 떠밀쳤는데 그 아이가 그 뭐야 엘리베이터 그 문 쪽으로 쾅 기대면서 그 아이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자, 이 엘리베이터의 그 문은 두 개죠. 엘리베이터 자체의 문과 그 엘리베이터 오르내리는 그 거기를 막아주는 하나의 또 겉에서 보는 문이 있는데 이 문은 바깥으로는 절대 밀려 나오진 않지만 안으로 밀면은 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 엘리베이터에서도 기대에 있거나 하면은 거기 기대지 마시오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꼭 이렇게 기대요. 왜 그렇게 기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대다가 한순간에 추락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엘리베이터 자체는 자, 우리 영화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막 갑자기 막 떨어지죠.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그렇게 한 번에 확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그런 문에서 안전사고가 나는 거지 절대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런 그 고소공포증이라든가 폐쇄공포증이라 하죠. 이런 분들이 안에서 갑자기 갇히다 보니까 그거로 인해서 호흡이 곤란해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차분하게 대처를 하시고 빨리 비상벨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전화기가 있으면 119로 빨리 구조 요청을 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기다리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히려 조급함을 갖게 되면 그런 폐쇄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거의 뭐 하얗게 질릴 정도로 이렇게 되면서 숨을 못 쉬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고가 생기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일단 빨리 그 신고를 하고 차분히 기다려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스 사고, 누출 사고죠. 보통 이제 사회 화재가 일어나거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라든가 산소 결핍에 인한 그런 사고죠. 자, 이것도 아까 그 저기 폭발이라든가 이런 거랑 또 결부되는 건데 가스 사고는 가끔 집에서 이거 도시가스 그 중간 밸브를 잘 잠그지 않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조금씩 새거나 아니면 오래된 노후관으로 인해서 아주 정말 미세하게 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지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그 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순간 내가 라이터를 킨다든가 아니면 뭔가 밥을 하려고 음식을 하려고 딱 켜는 순간에 그 공기 속에 있는 그런 가스로 인해서 폭발 사고가 같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결국은 가스와 폭발 사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붕괴 사고, 건축물이라든가 교량, 육교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시공리 하자, 노후, 관리 소홀, 집안 역화 등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를 말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성수대교라든가 또 요 얼마 전에 2014년도죠. 뭐죠? 어느 체육관이었는데 학교였나? 예, 거기 리조트, 예, 맞습니다. 리조트 지붕이 붕괴하는 바람에 그냥 대형 참사가 또 났었죠. 결국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붕괴 사고는 정해져 있습니다. 부실공사. 또한 오래돼서 아주 노후돼서 이제 갈아야 되는데 갈지 않고 그것도 그마저도 돈을 아끼려고 갈지 않다 보니까 형식적인 그런 그 형식적인 검사만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바로 그런 큰 대형 참사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가 마우나오션이라는 리조트죠. 거기 경주가 결국은 그 딱 두 가지의 문제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H빔을 거기에 맞는 규격에 맞는 H빔을 썼느냐, 그거보다 약한 H빔을 썼다는 거죠. 또 하나, 경주 쪽이다 보니까 눈이
많이 왔을까요? 저 아래 지방은 눈이 많이 안 옵니다. 자, 이것이 그 알래스카나 이런 쪽으로 가면은 지붕이 어땠죠? 잘 모르시겠어요? 어때? 뾰족하잖아요. 높잖아요. 그죠? 근데 아래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지붕은 완만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알래스카나 이쪽에는 폭설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눈의 사방 1m로 봤을 때 거기 30cm 정도 쌓이면 그 무게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넓은 데 다 쌓였을 때는 보통 1m 한 40cm에서 50cm 이상 쌓이면 그 무게는 몇 톤, 몇십 톤을 능가하는 그런 무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완만하게 사실 그거는 건축법상에 여기 건축하시는 분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그 높이가 있습니다. 그 높이를 무시하고 그냥 조금 덜 들려고 그러니까 H빔을 조금 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낮아지고 또 약해지고 또 집안이 그 기둥이 10개가 들어갈 거 8개만 집어넣다 보니까 그런 엄청난 참사가 생기게 됐습니다. 마찬가지 그 성수대교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그 안전에 대한 그런 것이 많이 떨어졌을 때고 그때 당시는 그 군 정부가 이 휘어잡고 있을 때라 뭐 그렇게 뭐 잘했겠습니까? 다 옆으로 빼고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성수대교가 붕괴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것은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건물 같은 경우는 크랙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부실 공사가 있을 때 혹시 여기 없나? 가끔 이렇게 금 가는 거 많이 보셨죠? 네, 그것이 조금씩 틈이 넓어지면 일단 한 번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번은 안전 검사를 한번 받아보셔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이제 갑자기 집안 막 이렇게 그 바닥이 이렇게 슬쩍 올라온다든가 일반 땅보다 살짝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가장 또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창문 틀을 보시면 돼요. 창문 틀이 틀어져서 잘 안 닫힌다든가 그러니까 약간의 이런 창문은 조금만 틀어줘도 문이 잘 안 닫혀요.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창문 틀이 틀어져서 그러니까 문이 잘 안 닫힌다든가 이렇게 좀 틀어져 있다든가 그러면 한 번쯤은 의심하시고 빨리 대응을 하시는 것이 붕괴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저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사고가 있겠죠. 자, 안전사고에는 여러분 그 뭐 많이 아시죠? 결국은 이 안전사고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인적 재난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고였죠. 2014년 작년에 4월달에 그 생긴 세월호 이거 같은 경우는 초기 대응만 빨랐으면은 짐작컨대 90% 이상은 다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뭐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뭐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선장이 한잔하고 잤다는 그런 설도 있고 뭐 어쨌든 그 밑에 있는 뭐 부기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또 빨리 그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나오지 마라.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 한마디가 아이들을 그런 죽음에 몰아넣는 그런 엄청난 일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조금만 생각을 하고 어느 누군가가 정말 깨어 있다라면은 깨어서 정말 그 빨리 지금 바깥으로 나오시만 했었어도 그 아이들이 분명히 참 다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사고였다고 봅니다. 가장 좀 나라에서 안일하게 대처한 그런 사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메르스 같은 그 이 앞전에는 뭐가 있었죠? 뭐죠? AI 조류 인플루엔자
결국은 우리나라 오는 것이 다 뭡니까? 동물로 인해서 들어오는 그런 질병이죠. 메르스가 뭐 그 낙타에서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죠. 그 앞전에 중국에서는 그 뭐지 그 AI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중국에서 엄청난 사상자가 일어났었고, 결국은 이 메르스 이 질병도 초기 대응을 빨리 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여러 사람한테 그 피해가 갔고, 어떻게 보면 뭐 누군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독감으로 죽는 사람도 사실 엄청나다. 하지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로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것은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늑장 대응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너무 쉬쉬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여러 아주 안 좋은 그런 사망에 이르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로 안전사고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 또 엄청난 폭설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저희 나라는 호우와 폭설로 인해서 재해를 많이 입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온난화로 인해서 갑자기 폭우가 내리게 되고 갑자기 폭설이 내리는 그런 현상이 앞으로 더 이루어질 거라는 것. 자, 그래서 이제 폭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대응해야 하는 몇 가지를 제가 이제 여기 아마 그 책에도 나열되어 있지만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폭설이 내렸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 기상 그런 날씨를 잘 보시고, 만약 폭설이 올 것 같으면 될 수 있으면 자가용 옷 놓으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속도로라든가 고속도로를 진입하게 되는 그 시점부터 만약에 폭설이 오게 되면은 제설차가 즉각 들어오질 못하겠죠. 그러다 보면 그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예 고속도로를 진입하지 않는 편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물론 국도라 할지라도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서행을 하셔야 되고, 자신감이 나 운전 잘해, 큰일 납니다. 제가 3바퀴 돌아봤습니다. 아주 죽다 살아났습니다. 항상 운전대를 잡았을 때 자만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당합니다. 절대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안전장구는 항상 겨울 되면은 필히 챙기셔야 되겠죠. 체인은 꼭 필히 챙기시고, 물론 모래주머니까지는 챙기실 필요는 없겠지만 조그만 야전삽 정도는 하나 정도 챙기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체인은 필수로 챙기셔야 되고요. 언제 어떻게 내 차가 못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인을 항상 챙기도록 하십시오. 자, 그다음에 이제 커브길이라든가 고갯길, 고가도로, 교량, 결빙 구간 이런 데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행을 하셔야 되겠죠. 제가 한 7년 전인가 8년 전에 그 안산역 거기 고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서 정말 서행을 했습니다. 저는 40km로 갔는데 순간 앞차가 탁 틀어지는 순간에 제가 놀래가지고 급브레이크를 딱 밟았어요. 급브레이크를 밟는 순간에 차가 3바퀴를 이렇게 돌더라고요. 다행히 딱 쓴 것이 바로 저는 이렇게 가는 상황이었고 이 차는 이렇게 오는 상황이었는데 거의 진짜 요만큼 차이도 안 나게 딱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급브레이크는 항상 눈이 많이 왔을 때는 급브레이크를 밟으려는 생각보다는 서행을 하면서
좀 가시거리를 좀 더 넓게 보시고 이렇게 안전 운행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라디오나 TV 등을 항상 청취하면서 그 교통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 그다음 이제 가산선 도로변에는 주차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제설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 도로 주변에 주차를 하다 보면 제설 작업을 하질 못하겠죠. 그럼 또 2차, 3차에 그런 재난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차는 오늘 내가 안 되겠다 싶으면 안 가져 나오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 공사 구간의 복공판 통행 시에는 바닥이 미끄러우면 아주 서행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어디죠? 신천 사거리 하고 여기 대야동 여기 그 지금 또 요 바로 앞에 여기 어디 여기도 지금 열심히 공사 중이죠. 근데 그런 그 복합판은 다 그 철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미끄러워요. 특히 그 타이어가 좀 많이 마모돼 있을 경우는 그 자리에서 브레이크를 딱 밟는 순간에 획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데서는 브레이크를 밟으려 하지 말고 좀 서행을 하시고 될 수 있으시면은 엔진 브레이크를 쓰시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앞차와 나의 그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를 하시고 브레이크 사용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서행을 하시고 급하면 우리 보통 흔히 말하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하죠. 이거를 사용하시고 내리막길에서 순간 저기 하실 때는 엔진을 빨리 저단으로 바꿀 수 있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길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교차로나 건널목 앞에서는 좀 감속 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순간 브레이크를 밟으면 쭉 밀려나가기 때문에 2차, 3차의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감속 운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걸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행자로서의 이제 대응법인데요. 될 수 있으시면은 외출은 삼가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넘어지시면은 골절입니다. 10명 중에 7명이 골절상을 당합니다. 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미 뼈에 그 골다공증이라고 여기 혹시 있으신가요? 아직 괜찮으시죠? 골다공증 때문에 부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른들 같은 경우는 골반뼈가 부러지면은 그분은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30% 이상입니다. 어르신들은 골반이 골절되면 많이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어르신들은 안 나가게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외출을 하게 되더라도 누군가 보호자와 함께 같이 나가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외출 시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면이 넓은 운동화를 신거나 등산화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미끄러운 눈길을 걸을 때는 절대 이 주머니에 이렇게 춥다고 손 놓고 이러고 가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이러다 넘어지시면 뇌진탕입니다. 그죠? 이거는 뒤로 넘어져도 다치고 앞으로 넘어져도 다치는 경우가 이렇게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넘어지면 코가 깨지겠죠. 그러니까 절대 주머니에서 손은 빼시고 될 수 있으면 장갑을 끼시고 이렇게 외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요즘 가장 많이 그 안전사고 중에 생기는 건데 걸어가면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게임을 한다든가 요즘 그 카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꼭 폭설이 아니더라도 요즘에도 많이 해당되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핸드폰을 딱 들고 이러고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어디에만 신경이 써 있죠? 요거만 신경을 쓰잖아요. 그죠? 여기에다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주위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가끔 저는 몇 번 봤습니다. 서로 이러고 가다가 둘이 꽝 하는 걸 몇 번 봤습니다. 절대 이러고 다니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그 얼마 전에 여러분 그 누구지? 맵시 강의 받으셨죠? 이걸 하게 되면 그 맵시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요거로 인해서 여러분은 지금 거북목이 돼 있고 일자목이 돼 있고 어깨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 있죠. 몸이 굳게. 절대 그 걸어가면서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요. 하게 되더라도 이러고 가지 마시고 좀 넓게 이렇게 보고 가세요. 그럼 앞을 더 확인할 수 있겠죠. 특히 한겨울에 이런 그 휴대폰을 하다 보면 순간 어느 그 돌불이라든가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앞을 못 봐서 미끄러지면서 그 결빙 구간에 딱 발을 딛는 순간에 뒤로 넘어져서 뇌진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휴대폰을 좀 삼가하시는 게 낫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널목을 건널 때는 차량이 멈추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도로에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치 춥다 보니까 저거 언제 바뀌지? 좀 빨리 바뀌어라. 탁 바뀌는 순간에 막 뛰어가죠. 겨울에 또 추우니까 막 종종거리고 빨리 뛰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건 다른 차는 그걸 확인을 못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아까 뭐라죠? 제동거리가 길어진다고 그랬죠? 그로 인해서 꽝 하고 부딪히면 바로 그게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거니까 한 번쯤은 더 이렇게 옆을 확인하시고 걷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뭐 자녀분들이 좀 어린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런 거 한 번쯤은 더 교육을 시켜주시면 그런 안전사고를 교통사고라든가 이것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될 수 있으면 옆에 있는 난간을 잡고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안전하고요. 야간 보행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조속히 빨리 집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 여기 계시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 참 많으시네요. 그죠? 뜨끔하셨죠? 음주를 하시고 나서 겨울에는 정말 위험합니다. 넘어져도 2배 이상으로 다치고요. 또 음주를 많이 하시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졸립죠. 그럼 그냥 아무데나 그냥 주저앉아서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그 정도로 취하지 마시고 적당히만 드십시오. 네. 그 적당히가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도로 나와서 차량에 승차하여 타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버스 우리가 그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사실은 이건 이제 버스를 운전하시는 운전자분들도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가까이 돼서 충분히 그 승객들을 안전하게 태워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그러니까 차선을 다시 나가기가 힘드니까 아예 중간에 이렇게 받쳐놓고 그냥 그 승객들이 막 차도로 나와서 막 타게 되죠. 근데 이럴 때 특히 오토바이들 같은 경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려오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나니까 항상 될 수 있으면은 버스가 좀 앞쪽으로 우리 쪽으로 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올라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대설주의보. 대설주의보는 24시간 신절설량이 5cm 이상 예상될 때를 대설주의보라고 하고 대설경보는 20cm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이제 산지 쪽에서 이제 한 30cm 이상 예상될 때를 이제 대설경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보가 났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하지만 경보가 발령이 되면 될 수 있으면 차는 놓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가정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요즘은 뭐 그 다들 아파트에 사시고 또 상가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드물지만 다 시골에 사신 분들은 보통 우리 집에서 그 밑에 남의 집까지 쓸고 다 가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모습을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개인주의로 발전해 나가면서 생긴 그 하나의 그 습관이라고 그 하나의 그런 다른 문화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가 장사를 하고 할 때는 내 앞에 놓는 우리 그 점포 앞에 놓는 우리가 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면서 자, 그 내 집 주변 빙판길에는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려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셔야 되겠죠. 자, 염화칼슘은 요즘 그 일반 그 뭐죠? 저기서 파나? 그 철무점에서 아마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 뭐 조금씩 사다가 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런 걸 잠깐 뿌려놓은 것도 괜찮아요. 아, 그냥 줍니까? 아, 예.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나 노약자는 외출을 삼가하시고요. 적설 시에는 이제 차량, 대문, 지붕 및 옥상 위에 눈을 치우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노후 가옥은 안전 점검을 해서 붕괴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을 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고립 지역에서는 비상 연락 체계가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눈이 많이 내려서 이제 차량이 고립됐을 때 출발 전에 기상 정보와 목적지까지 우회 도로를 미리 파악하고 월동 장비와 연료, 식음료 등을 사전에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립 정체 시에는 될 수 있으면 차량 안에서 대기를 하고 라디오 및 휴대전화, 재난 문자 방송 등을 통해서 교통 상황과 행동 요령을 파악한 후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부득이 차량을 이제 이탈할 때에는 연락처와 키를 꽂아준 채 그 대피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제 요로 인해서 또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은. 근데 이제 다른 피해를 없애고자 이런 키를 꽂아두는 것은 다른 두 번째 피해를 얘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이 미리 연락할 수 있게끔 해서 대피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인근에 가옥이나 휴게소 등이 있으면 응급 환자 및 노인, 어린이 승객을 우선 대피시켜야 합니다. 노인과 어린이들은 누구의 보살핌이 없으면 결코 그 응급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장하신 여러분이 먼저 그 어린이와 어른들을 먼저 우선 대피를 시키시고 그 후에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담요나 두꺼운 옷 등을 걸쳐 체온을 유지하고 가볍게 몸을 움직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겨울에는 몸이 계속 움츠리고 열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약간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 몸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춥다고 해서 계속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조금 움직이시면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차량 히터 작동 시에는 완전히 문을 다 닫지 마시고 약간의 한 5cm 이상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 히터를 작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밀폐가 되면 그 질식사로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열어놓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다음 수시로 차량 주변에 눈을 치워서 배기관이 막히지 않도록 하고 차량 출발이 쉽도록 합니다. 자,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그 배기관이 막힐 만큼 눈은 오지 않겠습니다만 또 계속 이렇게 치워주시고 앞에 자기가 차가 움직일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치워주시는 것이 그 용이 나중에 그 탈출할 때 용이하도록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건물이 이제 아까는 이제 폭설이 왔을 때고 지금은 이제 붕괴, 보통 우리가 이제 건물 안에서나 건물 바깥에서 그런 징조를 그 붕괴되는 그런 징조가 있을 때 여러분이 조치해야 할 것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물 붕괴 징조를 느낄 때는 건물 밖으로 즉시 대피를 해야 되겠죠.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 건물 바닥이 갈라지거나 아까 전에 제가 조금 몇 가지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건물 바닥이 갈라지거나 함몰되는 현상이 발생될 때 또는 갑자기 창이나 문이 뒤틀리고 여닫기가 곤란할 때 또 철거 중인 구조물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염에 철강제가 노출이 됐거나 또 바닥에 기둥 부위가 솟아오르거나 중앙 부위가 처져서 처지는 현상이 발생될 때 또 기둥이 휘거나 대리석 등 마감재가 부부적으로 막 떨어져 나가거나 깨져 나갈 때 기둥 주변에 뭐 거미줄형처럼 막 균열이 막 그 우리 그 뭡니까 유리 한번 빵 치면 막 이렇게 금 가듯이 이런 보통 건물에도 그렇게 금이 갈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그런 것은 이제 저희가 미리 확인을 하고 빨리 지금 이 건물이 붕괴할 위험이 있구나 빨리 생각을 하시고 탈출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뭐 집안이 계속 침하되거나 뭐 옹벽에 막 균열이 간다든가 배분 현상이 일어난다든가 벽이나 바닥에 바닥에 균열 가는 소리, 얼음 깨지는 거 찌찌찌 하는 그런 소리가 나는 경우 아니면 이제 그 동물들은 상당히 민감하죠. 이런 거에 대해서 자연재해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하기 때문에 뭐 개라든가 뭐 이런 고양이들이 갑자기 크게 짖는다든가 막 불안해하거나 고양이들이 순식간에 막 움직인다든가 이런 것이 다 그런 붕괴의 징조이기 때문에 빨리 파악을 하시고 즉각 대피를 하셔야 된답니다. 자, 근데 내가 이제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미리 빨리 주변을 살펴서 대피로를 빨리 찾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이제 홀이라든가 계단실 등과 같이 견디는 힘이 좀 강한 벽체에 있는 곳이 좀 그나마 안전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임시로 대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부상자는 가능한 빨리 안전한 장소로 함께 탈출 후 응급처치를 해야 되고요. 평소에 왕관기, 밧줄, 손전등 등 탈출에 필요한 물품이 있는 곳을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미리 그 위치를 파악해 놓은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제 붕괴 사고 발생 때 건물 밖으로 탈출 가능한 통로를 찾고 주위 사람들과 협력해서 왕관기라든가 밧줄 등을 이용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약자나 어린이 그 다음에 여성 등을 최우선적으로 탈출시키도록 합니다. 대피 중 위급 상황에 대비해서 건물에 대해 잘 아는 건강한 성인을 선두로 이동을 하고 낙하물에 대비해서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히 질서 있게 대피를 하셔야 합니다. 이동 중에는 장애물 등을 들 수 있으면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제거할 때는 추가 붕괴 위험에 대비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리 파편이나 낙하물에 대비해서 코트라든가 담요, 신문지, 뭐 상자 이런 거 이제 머리와 얼굴을 좀 보호하고 대피를 하시고 붕괴 때문에 고립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냉장고 등에서 이제 음식물이라든가 물 이런 것을 미리 찾아서 오래 버틸 수 있도록 음식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고요. 잔해 때문에 꼼짝 못하게 되었을 때는
혈액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손가락과 발가락 이걸 자꾸 움직이고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생존을 위해 계속 탐색하고 기운을 차리게 되고 사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란 얘기죠. 그러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살아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선 버티셔야 합니다. 구조대에 호출이 들리면 침착하게 반응하고 체력을 완전히 소진시킬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고함은 지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최대한 나의 에너지를 축적을 하고 필요에 따라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위에 사람이 있다고 확신이 될 때는 손전등을 비추거나 큰 소리를 부르거나 아니면 파이프 등을 막 두들겨 가지고 구조 신호를 보내서 주위에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됩니다. 불필요하게 체력을 소모하지 말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고 구조를 요청을 해야 합니다. 자, 파이프 등을 계속 규칙적으로 이렇게 두들기다 보면 바깥에서 그 소리를 듣고 바로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휴대전화가 있으면 119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휴대전화는 불통구역, 그러니까 터지지 않는 구역이라도 전원은 꼭 켜놓고 축전지 배터리 전략을 위해서 전원을 일정 주기로 한 번씩 꺼주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 공급이 잘 안 되는 창문이나 선반이 없는 그 벽 쪽이나 낙하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튼튼한 테이블 밑에 자세를 낮추고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안전지대에 있는 경우는 그곳에 머무르고 부서진 계단이나 정전으로 가동이 중단될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내가 먼저 살겠다고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엘리베이터입니다. 항상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계단을 이용하셔야 되고 엘리베이터는 굴뚝 역할을 합니다. 화재가 났을 때는 바로 엘리베이터 있는 쪽으로 모든 불이라든가 연기가 다 치솟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라는 보통 이제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절대 엘리베이터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가스 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성냥이라든가 난로 등을 켜지 말고 손전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자, 내가 이제 건물 밖에 있습니다. 건물 밖에서는 건물 밖으로서 나오는 추가 붕괴와 가스 폭발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 지역으로 빨리 대피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다음 이제 붕괴 건물 밖에 있는 주민들은 추가 붕괴, 가스 폭발, 화재 등 위험이 있으니까 피해가 없도록 사고 현장에 접근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붕괴 지역의 주변에 보행할 때나 이동할 때는 위험 지역 또는 불안정한 물체에서 멀리 떨어지고 유리 파편 등이 다치지 않도록 가방이라든가 방석, 책 등으로 아까처럼 머리를 보호하고 빨리 대피를 합니다. 자,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불시 정전이 됐을 때 가정 내에서는 빨리 이거는 필수죠. 손전등이라든가 아니면 촛불 이런 것은 가정에 하나씩은 꼭 항상 비치를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상식 음료라든가 휴대용 라디오 등을 사전에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전기기기, 전열기, 난방기, 에어컨 등 과부하 사용으로 과부하로 인한 정전과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동시 사용은 자제를 하시고 별도의 전용 회로를 구성 또는 전용 콘서트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컴퓨터 등 전멸기기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를 설치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이건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만 필요하겠죠. 가정집에서는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그다음 이제 경보기 등 정전을 감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다라고 보통 이제 이런 정전은 집에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없죠. 정전 신고하고 이제 정기 상담은 국번 없이 123에다가 전화하시면은
바로 해결이 됩니다. 자, 복구됐을 때, 정전이 복구됐을 때 전기가 재공급되면 가전제품의 그 하나하나 이제 그 플러그를 순서대로 꼽아 주시고 시간 간격을 조금씩 두고 실시하는 것이 과전류에 의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냉동식품은 한 번 더 점검을 하시고 식품이 얼어 있는 상태라면 재냉동이 가능하지만 고기 등 뭐 이런 것은 이제 빛깔이 좀 바라거나 색깔이 변했다 그러면 냄새가 난다 그러면 그거는 바로 판단하고 바로 버려야지 그걸 드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걸로 이제 재난 이제 뭐 자연 재난하고 사회 재난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흔히 볼 수 있고 겪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미리미리 사전에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하시고 빨리빨리 파악을 하시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시간 이후에는 제가 그나마 조금 더 편하게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가장 필요하죠. 그 여기 지금 그 캠핑 학교다 보니까 아마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텐트 이런 것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캠핑 과정에서 많은 사고가 아주 그냥 안전사고라든가 피치 못할 사고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론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2차 시기에 실기를 좀 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급처치란 뭘까요? 저기 써 있긴 하지만 응급처치가 뭘 것 같아요? 그때 더 이상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서 병원까지 후송하는 것을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응급처치라는 것은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막 정말로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뭐랄까 다쳐서 그 손상으로 인한 응급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응급처치라는 것은 이제 보통 다친 사람이라든가 급성 질환에 의해서 이제 그 그런 이제 급성 질환 때문에 그 사고 현장에서 즉시 취할 수 있는 조치, 이것은 이제 응급처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요즘은 119가 바로바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생명 연장을 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물론 이제 골목길 이런 데서는 그 불법 주정차돼 있는 차들 때문에 119가 빨리빨리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 요즘은 그 가끔 그 유튜브나 아니면 그런 영상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산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죠. 쫙 그거 아십니까? 그 터널에서 모든 차들이 그냥 쫙 갈라져져 가지고 그 임산부가 아주 그냥 튼튼한 아기를 낳은 그런 사건이 있었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응급차 탁 출발하면 저 뭔데? 저 안에 진짜 있을까? 그죠? 한 번쯤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의심하잖아요. 그죠? 근데 의심을 하지 마시고 어떤 응급차가 됐든 간에 사이렌이 울리면 비켜주는 것이 그 다른 그 한 가족의 그 한 분을 살려주신다 생각하시고 얼른 비켜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이제 보통 이제 1차로가 있고 2차로가 있고 3차로가 있고 그렇죠. 보통 이제 편도 2차로일 경우에는 1차선에 있는 차들은 중앙선 쪽으로 피해 주시는 거고 2차선에 있는 차는 갓길 쪽으로 이렇게 비켜서 가운데를 비워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일부러 지가 빨리 가려고 저거 엄청나게 또 쓸데없이 이거 사이렌 키고 달리는 거라 그래서 안 비켜주지 마시고 혹시 모릅니다. 거기에 제가 알고 있는 친척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제 옆집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 집에 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작년이죠, 작년. 저희 어머님이 아침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그 여기 어디죠? 연합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라 해서 이제 부천으로 넘어가는 와중에 다행히 제가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갈 때는 사람들이 아주 잘 비켜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금방 도착을 할 수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어머님이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그 시간입니다. 시간. 뇌출혈 같은 경우는 시간을 그 1분 1초를 상당히 다투는 일입니다. 그 뇌출혈일 경우는 빨리 일단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뇌경색은 그 골드타임이 좀 길어요. 3시간에서 4시간입니다. 그 전에만 가서 빨리 해결을 하면은 손상은 최대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런 그 응급차가 있을 때는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자꾸 비켜주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시민 의식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응급 처치를 하는 단계가 있는데, 자, 1단계는 위급 상황인지 아닌지 이를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행동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3단계는 119 신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응급의료원이 도착 시까지 적절한 응급 처치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환자가 의식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의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환자가 의식이 있다. 그러면 일단 제가 누군지를 밝히고, 내가 이런 응급에 대해서 배웠다, 안 배웠다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네 동의할래? 정도는 분명히 제가 먼저 의식이 있는 분한테는 먼저 말씀을 이것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안 해주면은 나중에 이것도 법적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의식이 있는 사람한테는 제가 이런 교육을 받았고 내가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살려주세요. 그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만약에 의식이 있는 사람 난 하라는 소리 안 했는데 했다.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갈비뼈가 부러졌어. 그럼 제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의식이 없는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환자가 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 환자가 의식이 없다는 것은 동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처치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이제 다음 차수에 아마 그 제가 그런 CPR 그런 기구라든가 이런 그 저기가 없기 때문에 저기 소방서에서 와서 해주시기로 했죠. 네. 그 아마 그 소방서에서 그걸 갖고 와서 해주실지 그건 저도 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못하면은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을 눕혀놓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모형은 어느 정도 힘을 가해도 상관이 없는데 멀쩡한 사람을 가지고 똑같이 힘을 가하면 큰일 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이 심폐소생술을 잘못하게 되면은 갈비뼈를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셔서는 안 됩니다. 자, 일단 심폐소생술의 정의로는 그냥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나 사고로 인해서 폐와 심장의 활동이 멈춰 있는 상태, 또는 인공호흡으로 혈액을 순환시켜서 조직으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뇌의 손상을 덜 가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사망을 지연시키고자 현장에서 신속하게 실시하는 것을 바로 심폐소생술이라고 합니다. 심폐소생술은 우리가 보통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CPR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은 이제 그 소방서가 아니라 요즘 대한적집자사라든가 아니면 사설 그런 데서도 많이 교육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한 번쯤은 받아보시는 것도 나중에 충분히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심폐소생술은 흉부 압박과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보통 흉부 압박은 30회 정도를 하고 2회에 인공호흡을 하는데 인공호흡을 할 때는 길게 한 3초 정도 깊게 불어넣어 주는 것을 1회로 해서 2회 정도를 합니다. 그럼 그게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환자가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또는 119에서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실시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혼자 하긴 너무 힘들죠. 그래서 누군가가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교대로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성인 같은 경우는 일단 심정지가 확인됐을 때는 일단 빨리 119에 신고를 하시고요. 근데 이제 뭐 실내나 이런 큰 대형 건물에서는 그 제세동기가 있습니다. 자동 제세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여기도 지금 아마 있을 거예요. 시청에도 뭐 각 층마다 있을 것이고, 근데 이게 바깥에서는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로 지금 저희가 그 흉부 압박이라든가 이 인공호흡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먼저 환자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 사람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위에 사람이 있으면 빨리 119에 신고를 해달라 하고 이제 부탁을 하고 그 외부 같은 경우는 올 때 자동 그 제세동기를 같이 좀 갖고 와라 이렇게 요청을 하라고 하시고, 그다음 아무도 없어 그러면 직접 119에 신고를 하셔서 지금 요 동작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그 압박의 위치인데 양쪽 젖꼭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 양쪽 젖꼭지와 내 몸의 가운데 요 복장 가운데와 이 젖꼭지를 기준하는 그 위치 거기를 손 장심으로 요 손 장심을 올려놓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은 그렇죠. 이렇게 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팔이 구부러지면 절대 안 됩니다. 펴주셔야 돼요. 그리고 체중을 여기다 실어야 되겠죠. 그럼 사람의 위치는 어디 있느냐? 옆에가 있어야 됩니다. 옆에.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뒤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잠깐만 나와 보시겠어요? 남자분이 이렇게 잠깐만 좀 나와 보시겠어요? 예. 별거 아닙니다. 그냥 잠깐 위치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아유, 왜 잘생기셔가지고 왜 그러실까? 자, 쉽게 생각하세요. 누워있다 생각하십시오. 그럼 내가 이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뒤에 있다든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래서 여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감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시를 하는데 좀 오십시오. 아, 이게 그 너무 잘생긴 분들이 영 안 하시려고 그러네요. 자, 점수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은 이렇게 일단 이론적으로만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 한번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 보셨죠? 근데 요 깊이는 5cm라고 합니다. 5cm. 5cm면 어쩌면 이 정도거든요. 상당히 깊은 거죠. 깊은데 사실상 우리가 이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멀쩡한 사람 갖다가 이렇게 하려면 좀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장비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것은 그만큼 깊게 눌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심장을 임의적으로 압박을 해서 혈액순환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약하게 하면 절대 이 심장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깊게 들어가줘야 돼요. 가끔 이로 인해서 갈비뼈가 골절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살았다라면 그 사람은 오히려 감사해야 되겠죠. 갈비뼈 하나가 문제겠습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을 너무 무서워해서 내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면은 그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안 됩니다. 그죠? 갈비뼈가 그러면 죄가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얼마 전에 초등학교 5학년이었나? 여자아이가 예, 얼마나 정말 대단한 거죠.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50대 아저씨를 이 심폐소생술로 살렸어요. 엄청난 거죠. 그 아이는 나중에 울었습니다. 놀래서. 근데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니까 이걸 잘 배우셨다가 나중에 자제분들한테도 가르쳐드리고 내가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겁니다. 나 멀쩡하다? 아닙니다. 언젠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누군가 한 분만 알고 계셔도 그 가족은 다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로 빨리 해야 되느냐? 분당 최소 100회. 분당 최소 100회면은 상당히 빠른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어느 정도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정도의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이것을 30회를 실시합니다. 근데 이거 할 때는 항상 숫자를 세셔야 돼요. 왜?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이 아니라 실제 하면서도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세세요. 숫자를 세시고 30회를 합니다. 30회를 하고 나서 손을 떼지 마시고 한번 또 확인을 해보세요.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호흡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귀를 가까이 그 코에다 갖다 대면은 이 사람이 지금 호흡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아직 호흡이 잘 안 돌았나 하면은 목을 젖히고 인공호흡을 합니다. 목을 젖힐 때는 자, 턱을 들어 올리시면 돼요. 살짝이 너무 바짝 들으면 큰일 나고 어느 정도만 기도가 확보될 정도만 젖혀주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냐? 보통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만 들어주셔도 충분히 호흡은 가능합니다. 자, 한 손은 이마를 밀어서 들어주시고 한 손은 턱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마에 있는 손으로 이걸 한번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원자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제 누우면 다른 분들이 안 보이니까 자, 한 손은 이마를 이렇게 누릅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 손은 이렇게 턱을 살짝 들죠. 이 상태에서 이 손으로 이마를 눌렀던 손으로 코를 막아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손은 가볍게 입을 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신다고 생각해요. 자, 턱을 이 이마를 누르는 게 그냥 의미 없이 이마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마를 눌러줌으로써 기도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손으로 이마를 눌렀던 손으로 바로 코를 막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 턱을 들어줬던 손으로 처음에는 하관이 잘 안 벌어지겠죠, 그죠? 이때는 조금 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눌러서 입을 벌리게끔 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혀가 말렸는지 안 말렸는지 빨리 보셔야 돼요. 혀가 말려 있는 상태에서 인공호흡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혀가 말려 있으면 빨리 손가락으로 끄집어내시고 그 다음에 인공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이제 익사를 그러니까 물에 빠지거나 해서 뭐 이렇게 아니면 밥을 먹다 해서 토사물이 있고 아니면 이물질이 있을 때는 빨리 손으로 걷어내시고 그리고 나서 하셔야 되겠죠. 예? 토사물 있을 경우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빼요. 그렇죠. 이렇게 빼다 보면 안 돼요. 손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긁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인공호흡을 깊게 3초에서 5초 정도. 그래서 2회를 실시를 합니다. 2회를 실시하고 나서 2회를 실시하고 나서 다시 또 아까 흉부 압박을 30회를 또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2회를 실시를 합니다. 그 인공호흡. 이것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인공호흡엔 자신이 없어.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가슴 압박만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대신 한 번씩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이 사람이 지금 호흡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곳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가끔 그 누구지 이번에 그 초등학생이 한 것 그런 사례처럼 몇 번 만에 호흡이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호흡이 돌아오고 충분히 이게 되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편안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몸에 꽉 조이는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벨트가 있으면 벨트 같은 거 빨리빨리 풀어주시고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속옷도 빨리 풀어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이들.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아까 제가 그 설명을 했다시피 입안에 아이들은 이물질 때문에 거의 호흡이 멈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물질을 빨리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영유아, 깐난쟁이를 말씀드린 거예요. 깐난쟁이는 어른들하고 똑같이 하면 큰일 나겠죠. 자, 똑같은 방법인데, 자, 똑같은 방법입니다. 영아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자리를 두 손가락으로만 합니다. 두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넷. 대신 더 약하게 해야 되겠죠. 강하게 하면 아이들은 다치기 때문에 두 손가락으로 합니다. 자, 그럼 유아이들, 5살 이상의 좀 막 뛰어다닐 수 있을 정도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손으로만 합니다. 한 손으로. 요것이 조금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똑같이 합니다. 어른과 똑같이 30회 2회. 자, 여기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 지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치자의 입으로 영아의 코와 입을 동시에 막아서 인공호흡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코를 막고 하죠. 그죠?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 입으로 코와 입을 다 막고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코까지 다 한 번에 다 막고 하셔야 돼요. 이건 영아일 경우가 가능하죠. 큰 아이 같은 경우는 이게 어른 입으로 다 못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입 하나로 코와 입을 다 막고 합니다. 입으로. 제 입으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이해가 안 되셨죠? 자, 어른들 같은 경우는 코를 막았어요. 그리고 입으로 인공호흡을 하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 입으로 코와 입에다 다 불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입이야. 이렇게 다 막아야 된다. 이해되셨죠? 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응급처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알면은 여러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을 어디서 접하기가 사실 쉬울 것 같은데도 또 은근히 어렵고 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제가 이런 응급처치에 대해서 아마 그 소방서에서 간단한 CPR을 할 거고요. 거기서 뭐 라임 희위법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라임 희위법이라는 것과 그다음 이제 그 우리가 캠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독사에 물릴 수도 있고 무슨 이제 동물한테 물릴 수가 있고 아니면 뭐 벌에 쏘인다든가 그죠? 골주 상을 입는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부목을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라임 희위법이 뭔지 아시나요? 네. 뭐 전에 영화에도 나왔듯이 이 고기 같은 게 먹었다 걸리면은 여기를 압박을 해서 이걸 뭐 맞습니다. 뒤집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타임 리버. 제가 라임이라 했나요? 제가 라임을 좋아해서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거 하나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잠깐 나와 주시죠. 한 번만 나와 주세요. 저요? 네. 자,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떨 때 많이 되냐면은 사탕을 먹다가,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탕을 먹다가 콱거리죠. 아니면 찹쌀떡 같은 거를 이렇게 먹다가 목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의식을 하고 내가 헉헉 해서 뱉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못 뱉어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이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말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자, 근데 말을 못하고 막 헉헉거리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손을 말아줍니다. 그리고 자, 명치가 어디죠? 여기죠. 그 명치 바로 밑에 다 대고 한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자, 발은 상대방의 가랑이 사이로 이렇게 집어넣으시고요. 자, 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서 손은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라 약간 15도 위로 이렇게 그래서 훅, 둘, 셋 해서 계속 치면은 순간. 근데 이건 좀 강하게 해주셔야 돼요. 약하게 하면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강하게 푹 당겨 주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자, 대시고 이렇게 쳐 올리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하나로도 사람은 죽을 수 있어요. 왜? 호흡이 안 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몰라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미리 아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